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슈퍼 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 신진상 지음. 기본소득. 누가 원하고 누가 싫어할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겨레 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했던 이원재 작가가 이끄는 랩 2050이라는 싱크탱크에서 기본소득의 현실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모아 소득의 미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앞으로의 미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자동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져 지금보다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제에 따른 결론은 많은 실업가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즉 기본소득이 국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임금만이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류는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과 일의 대가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의 두 가지 형태의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기본소득이 진보 좌파 진영이나 복지천국인 북유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현은 안 됐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공화당 정부였던 닉슨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세 형태로 가구당 연간 1,600달러를 보상하자는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67년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 자원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알래스카 연구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전체에 조건 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부만이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스타트업 사관학교 교장이라고 불리는 샘 오트먼은 오클랜드 등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도 같은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랩 2050은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모든 한국인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 지급으로 3인 가구라면 월 90만 원이 되는 셈이지요. 시뮬레이션에 본 결과 18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2019년에 469조 원인데 거의 3분의 1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랩 2050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62조 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면 15조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정비하면 35조 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치명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재 소장은 기술 변화로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희소한 자원이 될 거라고 반론을 펴니다. 그러나 책에 적힌 내용은 진정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답하는 사람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를 물을 테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최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양측 모두 순환 논리에 빠져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경제에 더욱 쏠릴 수밖에 없고, 온라인 경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기에는 문이 너무 좁습니다. 설상가상으로 GDP에서 자본, 즉 기술 혁신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입니다. 자본의 기여는 계속 늘고 노동의 기여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 예측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근거가 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자본의 기여도 증가폭이 더 커져 전반적으로 GDP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자원이 마련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창출한 기술 혁신이 이들 기업만의 연구 개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투자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공유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인터넷이나 GPS 등 개발 당시에는 미래가 불확실했기에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위험성을 진 정부에 대해 현재 돈을 잘 버는 IT 기업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수익 중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분배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원재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번 재난소득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론은 더욱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중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적극적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 재원 마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반길 소식만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각자 도생 사회의 도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도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이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전영수 박사는 저서 각자 도생 사회에서 저출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의 생존 키워드로 각자 도생을 제시했습니다. 각자 도생은 문자 그대로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대기근이나 전쟁 등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결국은 각자가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사회는 안 그래도 4분 오열된 대한민국을 더욱 쪼개고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는 불안 사회를 넘어 위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다소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맞서고 버티는 건 가족 때문이다.
집 밖은 위험해지지만 그래도 담담하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유는 지켜낼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이 있기에 냉혹한 사회에서 버텨내고 인생의 지향점에 가족을 둔다. 단 아쉽게도 여기까지다. 살벌해진 시대 변화는 건강했던 가족 가치에까지 불행의 마술을 뻗친다. 현대사회는 삶의 토대이자 애정의 원점인 가족마저 상시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가족을 해체 중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2019년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하며 2인 가구와 3인 가구 비율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마저도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2018년 1인 가구 비중이 28%였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웃 일본은 2015년에 34.5%로 이미 한국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2040년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도 몇 년 늦더라도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가족이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시스템이 현대사회와 더는 맞지 않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 도생을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필요 이상으로 서로를 구속하며 책임과 의무라는 프레임에 과도하게 개인을 노출시킵니다. 가족끼리 너무 가까우면 한 사람의 위기가 전체 가족으로 연결되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옥죄고 괴롭습니다. 각자 도생을 추동하는 기저에는 저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저성장은 저출산과 필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인 결혼의 기피는 미혼 남녀가 가족을 새로 구성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결혼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서는 직급과 임금이 오르니 결혼한 남녀는 이를 예상하여 나중에 발생할 소득까지 미리 당겨 양육비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저성장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천적 기회가 날아갔다고 해석하죠. 반려자와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없으니 나 혼자라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일본처럼 끝을 모르는 불황의 터널에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과정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의 압축 성장 시스템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기업에 국가가 해야 할 복지를 위탁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어느 기업도 고용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복지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뒤늦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고 보는 반면 후자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고 철석같이 믿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4인 가구 혹은 3인 가구에 맞춰 물건을 만들어 오던 기업들도 이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사업들을 비중 있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구와 가전제품은 시장성을 갈수록 잃고 소형 가구와 소형 가전제품들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식 사업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주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는 게 외식이죠. 그러나 1인 가구 시대에는 외식보다 가정 간편식을 선호합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도 사양산업입니다. 대신 편의점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이런저런 물건을 삽니다. 혼자 살면서 대량 포장 물건은 필요 없으니 대형 쇼핑몰 대신 편의점을 선택합니다. 필요하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 넷플릭스를 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외식할 돈이 없는 것도 이유입니다. 또 다른 전망 있는 사업은 반려동물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2.5배 이상 높습니다. 3월 코로나 위기가 닥쳐 미국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붕괴했을 때도 반려동물 용품 업체들의 주가는 끄떡없었습니다. 아직 미국만큼은 아니들지라도 외로운 우리는 자신을 옥죄는 가족보다 훨씬 적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대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이나 교육산업도 큰 변화를 맞으리라 보입니다. 저출산이 본격화되면서 사교육은 이미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100만까지 이르던 학력 인구는 이미 그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으니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습니다. 교육산업은 부동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한데 좋은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군입니다. 그래서 학세권이란 말까지 나왔지요. 그런데 가족을 만들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큰 아파트나 비싼 아파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퇴사한 후 부동산 투자자로 성공한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저자 청울님은 시대 변화를 읽고 소형 주택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25평 아파트도 너무 큰 공간이죠. 그는 10평 내외의 작은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월세를 받는 식으로 자본소득의 비율을 늘렸고 이는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